굿모닝! 아침을 기분 좋게 하는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상쾌한 아침을 열어주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요즘 지진에 산불에 공개 수배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예가에서도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오늘 주간 핫토픽 시간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잔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온화한 겨울 날씨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굿모닝 날씨로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도, 춘천 2도, 대구 영하 3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9도, 대구 15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영상 10도를 웃도는 지역도 나타나겠습니다.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 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와 경북 북부에는 눈과 비가 지나겠는데요. 강원 산지는 2에서 7cm로 오늘 낮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영서는 1에서 5cm,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1에서 3cm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립니다. 계신 지역 참고하셔서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은 풀렸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후부터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붑니다. 그 밖에 해안도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도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제주엔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바로 침입하기도 하지만 옷에 남아있으면서 잠재적으로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내에 들어가기 전엔 옷을 탈탈 털어서 먼지를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공간에서 여러 번 털어내고요. 옷소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입었던 옷은 다른 옷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걸어두는 게 좋고요. 세탁 후에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죠. 섬유 탈취제를 사용하면 냄새와 함께 세균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현명하게 황사와 미세먼지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주식 시황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보면은요, 이제 소폭 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6%, 나스닥은 0.45% 상승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이제 상승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거의 시장이 마이너스 10% 정도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 하락이 끝났다라고 말할 땐 60% 정도의 되돌림이 보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마이너스 10%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이번 주에서 마이너스 6% 정도는 회복을 했는, 그러니까 6% 정도는 더 올라야 이제는 조정을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3일간 분명히 시장은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한 2, 3%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내일 새벽에 정말로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바로 1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바로 인플레 때문이었습니다. 인플레가 강하게 나오면 실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주식, 부동산은 하락하게 되니까 일단 만에 하나 내일 새벽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우리 예상보다 더 높다. 그것은 실은 금리를 앞으로 더 강하게 올린다는 뜻이고 주식, 부동산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긴장을 하고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나올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뭐 미국이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네.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 청약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열기가 정말 뜨거웠었고 특히 지방 쪽 중에서는 이제 세종시에 뭐 부동산 열풍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높은 청약률에 1순위 당첨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차질 때문에 네. 부적격자가 나왔고 약 74가구 정도, 한 70가구 정도가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박탈이다라고 해서 이제 재추첨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받게 된 거죠. 74가구의 한 명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 74가구에 대한 그 면면이 드러나게 됐는데 근데 이 74가구의 신청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것도 600대 1이 넘었는데 그 한 70가구 정도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는 11세, 예? 17세, 아이고. 10대가 있었고요. 예. 예.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여럿 있어서 예. 과연 10대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 그렇죠. 당첨을 받게 됩니까? 본인들은 예. 당첨된지도 몰랐을걸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성년자들이 직접 네. 가서 분양을 받았을 리는 없고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해준 게 아닐까 이런 뭐 생각이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17세 학생이 자기가 이거 미분양 났네 해서 가서 이 뭐 청약을 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다면- 신도이네요. 부동산 신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거의 불법 증여에 대한 그러네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청약 신청 자격 요건이 굉장히 강한 세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거뿐만이 아니라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런 10대, 20대에는 거의 1순위 당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고 있죠. 네. 보통 1년이지만 저 지역에 한해서는 2년 이상, 24회 이상을 네, 납부해야지 저거 플러스 가점도 필요한데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앞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1차 그 당첨이 끝났을 때 부적격자가 나왔고 74가구가 일종의 미분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설사 자율권에 재량권에 주거든요. 한번 미분양이 되면 되면은 그러니까 이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의 건설사가 이제 선착순 내지는 뭐 선착순끼리 정한다 이런 식으로 자율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바로 이 빈틈을 노려서 치고 들어갔다. 여기에 이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4가구를 분양하는데 무려 44,000여 명이 예, 몰리게 됐네요. 몰리게 됐고 예. 이 미분양을 노리는 그 뭐 하라고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분양을 다시 강화해라. 이건 좀 네. 힘든 게요. 예. 세종시는 미분양이 이렇게 인기 있지만 다른 지방은 미분양이 텅텅 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국세청이 나서서 이런 불법 증여, 탈세 의혹이 있는 쪽을 먼저 조사해서 네. 이런 쪽을 압박하는 것이 일단은 오히려 더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이렇게 집에 대한 욕심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 분위기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핫한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 이슈 5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사평론가 정영진 편집장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5가지를 모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제주 살해 용의자 공개 수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제 오전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해 용의자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 이제 경기도 모처에서 행적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이후에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네요. 네, 어제 오후에 경찰이 용의자 한정민 씨를 공개 수배를 네네.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에서 8일 새벽에 20대 그 피해 여성이 이제 목 졸림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이제 그 사체가 발견이 됐었는데요. 네. 10일 낮에 경찰이 그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와서 이 용의자 한정민 씨와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물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정민 씨가 이제 잠적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었는데요. 지금 CCTV를 통해 보니까 먼저 그
경찰을 만난 그날 오후에 네. 제주에서 김포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탑승 직전에 공항 면세점에서 네네. 물건을 사고 웃으면서 통화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포공항으로 도착한 다음에는 전철을 이용해서 경기도 안양역으로 이동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인 11일 오전 6시에 수원 시내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른 것으로 현재 확인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한정민 씨가 주로 현금을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행방을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요. 네네. 근데 지금 제주에서 김포, 뭐 안양, 수원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연고지가 부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경찰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 수배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예, 이 CCTV 화면이 이제 충격적인 것은 살인 용의자인데 그 이후에 너무나 태연하게 이제 행동하는 모습 자체가 이제 네. 놀랍다는 얘기고, 더 충격적인 건 이 한 씨가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관리를 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지난해 7월에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게 됐죠. 특히 여성 투숙객이 이제 심신미약인 상태, 그러니까 이제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이런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는 것인데, 특히 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다른 뭐 일반 어떤 뭐 숙박업소와 달리 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이제 손님들과 함께 이 관리인들이 이제 파티 같은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접촉이 네.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좀 마신 일도 많고 좀 과하게 마셨을 경우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혼자 혹시라도 놀러 갔다가 이런 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지금 용의자가 하루빨리 검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아까 자료 화면을 유심히 봤는데, 제보자들이 혹시 참고할 만한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경찰이 그 공개한 그 자료에 의하면요. 네. 정보에 의하면 키가 우선 175에서 180cm로 좀 건장한 편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사진으로도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 지난 8일과 10일 CCTV를 통해서 공개된 그 모습을 보면요. 우선 인상착의가 검정색 계통의 점퍼를 입고 있고요. 안에는 빨간색 상의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 인상착의, 그 용의자로 보이는 분을 발견하신 분은요. 네. 112 신고센터로 제보를 해주시면 좋고요. 결정적으로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최고 500만 원까지 신고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주실 부탁드릴게요. 네, 모닝 이슈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포항 지진 피해 갈수록 증가입니다. 자, 엊그제 포항에서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는데 주택이나 건물들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고가 점점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1일이었죠. 4.6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피해 신고를 보니까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914건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날보다 한 560여 건 정도가 늘어난 건데, 첫날보다 이렇게 확실히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뭐 금 같은 것이 생겼을 때도 균열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민분들도 특히나 또 첫날은 또 이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불안하시니까 좀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정밀하게 이렇게 확인하신 경우도 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시가 지금 정확한 피해 상황 확인을 위해서요 2달 동안 신고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어제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기간은 신고 건수가 꽤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재산 피해 신고가 9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친 사람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제 다치신 분은 40명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중 36분은 다행히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셨는데 아직도 4분은 병원에서 입원 중이시라고 합니다. 이재민 수도 늘었습니다. 이 종전 지진에 더해서 이번 지진으로 51가구 109명이 그 이재민이 더 증가를 해서요. 현재 193가구 410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께는 시에서 그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어떤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음식과 편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신적 트라우마도 맞아요.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심리 치료에 좀 더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난 경보 문자가 좀 늦게 도착한 거에 대한 우려지 않습니까? 네. 한 7분 정도가 늦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빨랐다면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지진 같은 경우는 피해 얼마나 빨리
지진에 대해서 알려주는가가 네네. 그 피해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발생 후에 한 7분 정도 지연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있었던 이유가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먼저 뭐 행안부로 이렇게 갔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발송이 되는데 그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에서 방화벽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것이 이제 해킹이 돼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문자가 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방화벽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막히면서 이런 문자 발송이 한 7분까지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런 과정들을 좀 피하고 막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피해가 이번에 좀 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지진 피해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해저 같은 데도 센서를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저에서 먼저 발생한 그 지진 같은 것을 빨리, 그러니까 1초라도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지진이 이제 많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우리도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7분이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예, 계실 것 예, 같아서 예. 제가 말씀드린데요. 조기 경보가 왜 중요했냐면 예. 만약에 5초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책상 아래 정도로 숨을 수 있고요. 그렇죠. 10초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럼 아예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해준다. 이거는 네.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안전과 또 그 재산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침에 5분 정도만 빨리 뭔가를 준비해도 굉장히 훨씬 더 여유 있게 여유롭죠. 뭔가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다시 정비가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 입으신 분들 이걸 신고하면 보상은 좀 이루어지나요? 네,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예. 지금 현재 포항시가요 피해 주민 보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네네. 하는데요. 우선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요. 그 접수가 이루어지면은 그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벌여서 얼마나 뭐 주택이 파손됐는지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지난번 5.4 그 본진 때와 마찬가지로 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작은 파손은 1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전부 파손이 전파인 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는 지난 그 본진 때와는 달리 의연금 지원은 없다고 하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모닝 이슈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네, 세 번째 소식은요. 성큼 다가온 무인화 시대입니다. 네, 사실 요즘 저도 그렇고요.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보면 사람에게 주문하는 대신에 기계로 주문하는 방식이 맞아요. 늘고 있고 또 네. 무인 택배함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보고 야 이런 게 있어 했는데 요새는 웬만한 데 가면은 이 무인 판매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인 예. 카운터죠. 이제 패스트푸드점만 가도 입구에 이제 무인 카운터라는 팻말이 걸려 있고요. 자판기식 편의점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길래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나 싶으실 텐데요. 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하루 매출의 40% 이상을 무인 포스가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면 예. 최저임금만 줘도 한 달에 155만 원 정도를 그렇죠. 임금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예. 무인 주문기는요. 24시간 돌릴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무인 판매기나 무인 예. 자판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금융권도 마찬가지라고 예. 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입출금기 외에도 동전 지폐 자동 교환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리하긴 한데 예.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해일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 키오스크 기계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무인으로 이렇게 네. 주문 받는. 근데 그게 대당 가격 물어보니까 한 800만 원에서 비싸봐야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2년만 돌리면 무조건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사실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주문받고 그걸 다시 물건을 내놨을 때 어떤 네. 뭐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류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트러블 생길 일도 적다 보니까 이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번 해부터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도 네. 안 되겠다. 올해부터는
나는 이 기계를 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분들도 어쩌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되게 되면 일자리가 분명히 줄어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건 좀 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끼리 경쟁해도 참 벅찬데 이제는 로봇하고도 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모닝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취객 손목시계 훔친 택시 기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이게 기간이 오래됐네요. 2014년부터 네. 한 4년 동안 예. 서울 일대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취객이 탑승해서 잠들면 이제 손목시계를 훔쳤던 이 기사가 검거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검거가 됐습니다. 지금 경찰이 확인한 범행만 21차례에 이르고요. 피해 규모가 1억 4,550. 와. 굉장하죠. 예. 이제 이 사람이 4년 동안 저지르면서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어요. 그래서 예. 경찰이 역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이 훔친 시계를 사들인 금은방 주인부터 또 이 작물 중개인까지 역추적을 해서 결국에는 검거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작물 중개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택시기사로부터 시계를 46개를 샀대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21개의 21개인데. 범행인데 46개를 샀다고 2배네요. 하니까 2배 이상이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범죄가 더 있는 건 아닌지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밝혀진 게 21개고 피해액이 1억 4,550이면 나누기를 해보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대충 나오는데 고가들의 시계만 훔쳤네요. 우리 진행자께서도 아마 네. 몸에 지금 지니고 있는 거 가운데 네. 가장 비싼 게 시계 아닙니까? 전 시계가 없습니다. 아, 없으시군요. 아마 그렇군요. 대부분의 저희 둘 다 없네요. 아, 그렇군요. 대부분의 그 남성분들은 아마도 근데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 뭐 시계가 몇인지 몰라서 차시는 분들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보통 시계 차시는 이유가 이제 어떤 패션의 목적 이런 것들이 예. 많은데 그래서 시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요즘 뭐 지갑에 사실 현금도 별로 안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행의 대상이 되기 굉장히 쉬운데 예. 실제로 이번에 시계들 보면요. 뭐 1,300만 원짜리가 어휴. 넘는 이런 고가 시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 절도범 같은 경우에 택시 운전을 밤에만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영을 하다가 택시 영업을 하다가 어떤 뭐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절도를 위해서 이 밤에만 택시를 영업을 운행한 했다.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까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다른 작물업자도 쫓고 있고 추가 피해 제보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택시 탔는데 시계 잃어버리셨다 이런 분들 계시면 아마도 이제 술에 취하신 경우가 좀 네네네.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한 번쯤 신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술이 왼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번에는 모닝 이슈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햄버거병 불기소 처분입니다. 7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햄버거병 사건 수사가 결국 혐의를 찾지 못하고 종결이 됐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증후군, 용혈성 네. 요독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뭐 2, 3일 안에 굉장히 뭐 설사라든지 아니면 혈뇨 같은 걸 이제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햄버거병이 이제 1982년에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되면서 네. 널리 좀 알려지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햄버거병 그렇게 뭐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햄버거병에 대한 관심들 많이 좀 높아졌었죠. 근데 이 햄버거병 때문에 뭐 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고소했던 그 어머니가 결국 이제 이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나 뭐 매장 직원들을 이런 법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 다시 뭐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튼 회사 측의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 변호사께 좀 자세하게 증거불충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햄버거를 먹어서 내가 네. 이러한 병에 걸렸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게다가 예. 이건 지금 형사처분이라서요.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검찰 측은 지금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피해자가 먹었던 햄버거 시료가 남아있잖아요. 이 패티 시료가. 그 안에 그게 남아있다면 그걸 조사했더니 그 안에 어떤 뭐 세균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입증하면 될 텐데 그게 그러네. 없고요. 그러면 예. 추정 가능한 거 아니야? 그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보니까 오염된 음식물 섭취 경로가 너무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먹고도 이렇게 또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잠복기가 또 1일에서 9일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인과관계는 추정하기 어렵다 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네,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일단은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음식에 대한 안전 사항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56분입니다. 이번 순서는요, 연예계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함께하신 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묘성 연예부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연예계에 어떤 스타에게 맑은 날씨가 펼쳐졌고 또 어떤 스타에게 흐린 먹구름 내지는 비까지 내리게 됐는지 살펴보는 연예 온도를 날씨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추혜정 씨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온도 함께해 주시죠. 네, 주간 날씨 연예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도 흐림과 맑은 날씨 준비했는데요. 오늘 흐림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흐린 날씨는요, 배우 고현정 씨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중도 하차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네, 소유진, 백종원 부부입니다. 얼마 전 셋째를 출산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기분 좋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죠. 소유진, 백종원 씨가 다둥이 부모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예계에서 오랜만에 들린 이런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소유진 씨가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지난 8일 저녁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시간의 진통을 거친 끝에 건강한 셋째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 백종원 씨는 아내 출산 과정을 모두 옆에서 함께 했는데요. 네. 소유진 씨가 SNS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사진을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요. 또 흐뭇하게 아내와 딸아이를 바라보는 백종원 씨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백종원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해서 기쁘고 감사하다. 아내에게 무척 고맙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소유진 씨 벌써 셋째네요. 홍 다둥이 기자님. 엄마가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두 사람 결혼한 거 생각해보면 2013년 1월에 했잖아요. 예. 근데 2014년 4월에 아들 용희군 낳았어요. 예. 맞아요. 그때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근데 2015년 9월에 딸을 낳았는데 네. 그때는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15시간 진통 끝에 아이를 아유, 그때 힘들게 낳았었어요. 출산하셨구나. 많은 분들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셋째 딸은 그래도 3시간 만에 순산을 해서 너무 다행이고 네. 근데 소유진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네. 뭐 다둥이 엄마로서의 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예인이기 전에 이 엄마로서의 모습 사실 이 출산 전에요. 바로 전날 이 아들, 딸 데리고 끌어안고 책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읽어주는 모습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모습이네요. 바로 전날. 네, 바로 저게 지금 하루 전날이에요. 출산 하루 전.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힘쓸 테지만 또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다 했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 2015년 9월에 네. 둘째 낳고 2016년에 복귀해서 아이가 다섯 드라마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또 네. 인기 끌었잖아요. 네. 워낙에 연기력 탄탄하니까 또 네. 셋째 충분히 산후조리하고 오셔도 아마 소유진 씨 자리가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순차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셋째 아이까지 잘 이렇게 바람직하게 낳으신 것 같아요. 다둥이 부모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흐림 날씨 스타 고현정 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고현정 씨 최근 드라마 중도 하차로 논란이 됐었는데 보니까 고현정 씨 외에도 드라마를 중도 하차했던 여배우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라마를 중도 하차한 여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중도 하차한 여배우들. 자, 우선 첫 번째 주인공부터 네, 얘기를 나눠보죠. 공개하겠습니다. 네, 역시 고현정 씨입니다. 네. 자, 고현정 씨와 주동민 PD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고현정 씨가 이 주 PD를 폭행했다 이렇게 맞아요. 보도가 먼저 나갔죠. 네. 그런데 본인을 스태프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사실 그 전에 그 앞에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주 PD가 평상시에도 고현정 씨가 뭐 그 촬영을 할 때마다 뭐 씬마다 조금 문제 제기를 했었고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인데 마이크를 잡고 이제 외모 비하 뭐 살이 쪘다 뭐 이런 걸 비롯해서
그러니까 댓글들, 악플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현정 씨가 그만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욕설까지 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동민 PD가 이렇게 손 올려서 마치 뺨을 때리려는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자 고현정 씨가 밀치고 나갔던 거지 이걸 폭행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글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스태프라고 말하는 이 네티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CB에부터 고현정 씨가 갑자기 화장 진해지고 살이 빠져 나왔는데 이게 주 PD의 외모 지적 발언 때문에 이런 아니 사실 이 분치기 초치기 촬영에 이 와중에 살까지 빼야 한다면 여배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드라마를 찍는 그 현장을 가면 스태프진이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증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마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그 홍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드라마 찍는 중에 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 빼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노력을 굉장히 하신 거 아닙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부분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말로 고현정 씨는 굉장한 노력을 했죠. 그렇죠. 사실 수치심도 들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리턴의 박영수 책임 프로듀서가 지난 13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주동민 PD가 여자 주인공에게 폭행을 하려는 제스처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모 비하 댓글을 공개적으로 읽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명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난 11일에는 또 다른 스태프로 보이는 네티즌의 글이 하나 또 올라왔는데요. 일명 프롬프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현정 씨가 가장 중요한 그 씬에서 대사를 외우지 않고 법정 씬이었는데 뭐 긴 그 대사를 외우지 않고 나타나서 프롬프터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프롬프터 방송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쓰이죠. 뭐 기사라든지 멘트라든지 혹은 제작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그런 지시사항이 있다면 프롬프터 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맞아요. 사실 드라마에서는 많이 사용되잖아요. 저희도 지금 프롬프터 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 현장에서 프롬프터를 요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요청이었다라는 거였고 배우로서의 자세는 좀 옳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폭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최소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100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스태프들은 주인공의 얼굴, 그러니까 고현정 씨의 얼굴이 부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헛걸음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분이 별로라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헛걸음질을 한 적도 있었고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한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현장 스태프들을 생각하는 그 배우로서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저러한 폭로에 대해서 고현정 씨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현재 불거지고 있는 프롬프터 논란이라든지 그 외 폭로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그저 앞으로 이 드라마에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랄 뿐이다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어떻게 보면 맹렬하게 이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기도 하고 고현정 씨하고 히트도 함께했던 절친이기도 한 윤주민 씨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실 공방이지만 모든 그 화살은 고현정 씨한테 쏘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현정 씨가 이렇게 대본을 머리맡에 두고 정말 이렇게 머리까지 흥크러진 채 막 정신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대본 이제 거기에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거죠. 대중들께 빚진 일 어떻게 갚을지. 요거를 이제 그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이거 올리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하니까 본인도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지 사진을 이제 지웠는데 뭐 진실이야 어찌됐든 시청자라든가 대중의 마음은 조금 고현정 씨 쪽에 가는 것 같아요. 청와대 청원도 올랐어요. 이 고현정 하차 사건을 뭐 조사해달라, 주동민 뭐 PD 하차시켜라. 그러나 이거는 20명 이상 돼야 청와대가 나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시청자들이 본인들의 푸념, 하소연을 청와대 게시판에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온 사진을 고현정 씨 팬들이 봤다면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 보이콧 운동
내용까지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드라마, 해당 드라마 게시판에 가보면 이 드라마 이제 안 보겠다. 이렇게 보이콧도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주동민 PD 교체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협찬을 하고 있는 협찬사들의 물건까지 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 자체가 너무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드라마를 이제 고현정 씨는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후임 결정은 된 상태인가요? 배우 박진희 씨가 거론이 되면서 네. 여론이 더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희 씨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현정을 다시 데려와라. 아니면 뭐 PD를 바꿔라. 아니면 드라마를 안 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확산이 되니까 그 후임으로 들어가야 하는 박진희 씨의 입장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돼버렸었고 네. 또 특히나 박진희 씨의 소속사는 이 드라마 제작진 측과 미팅을 갖기 전에 이미 기사가 먼저 나오면서 어떻게 셌죠?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현재 둘째 임신 중입니다. 박진희 씨가. 그래서 이 드라마가 자극적인 소재와 연출 때문에 또 입방에 오르내린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에 휩싸였었습니다. 예, 그러면 배우 박진희 씨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했나요? 네, 사실은 10일까지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10일에 발표를 못했어요. 11일에도 역시나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렵게 12일에 네, 합류하겠습니다 네, 했고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됐고 13일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박진희 씨 측 얘기가 이렇습니다. 너무 이제 갑작스러운 이 제안 또 갑작스러운 보도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이 제작진의 어떤 그 간곡함에 내가 마음을 바꿨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알려지기로는 PD가 직접 굉장히 읍소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박진희 씨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고현정 씨에 대한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두시더라도 박진희 씨는 응원해 주시는 마음 그리고 또 넓은 아량도 부탁드립니다. 네. 당장 오늘 밤이 이 드라마 방송하는 날이거든요.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서 서로가 피해를 입는 그런 소모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여배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라마 중도 하차한 네. 두 번째 배우는요? 네. 한예슬 씨네요. 씨입니다. 예. 대표작 환상의 커플에서 열연했던 한예슬 씨. 네. 과거에 제작진과의 불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스파이 명월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할 당시였는데 참 드라마 하차 여배우들을 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한예슬 씨가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갑자기 촬영 거부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시에 신문 뉴스 일면을 차지하기도 하고 맞아요. 방송 그 주요 뉴스에서도 탑으로 다뤘던 그런 사건이었죠. 맞아요. 그때 한예슬 씨 공항에서의 모습도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8월입니다. 드라마 스파이 명월의 촬영 현장이었고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오전 6시 30분이었는데 네. 무려 9시간이나 늦은 오후 3시 30분에 한예슬 씨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예슬 씨 측은 건강이 안 좋아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지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스파이 명월의 연출을 맡은 황인혁 PD와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뭐 촬영 그만둬, 뭐 그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의 분위기가 냉랭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바로 한예슬 씨가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네. 올 그냥 촬영이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때 한예슬이 정말 촬영을 거부하는 거구나라고 소문이 나니까 네. 한예슬 씨 측에서는 몸이 안 좋아서 오전 촬영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후 촬영에는 합류를 할 것이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후부터는 촬영하면서 마무리가 잘 됐던 건가요? 아닙니다. 오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다음 날도 촬영 못해요라고 또 선언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정말 한예슬의 어떤 태도 논란이 일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또 한 스타일리스트라고 밝힌 분이 또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한예슬 씨는 2주간 밤샘 촬영을 했다. 이제 2주 만에 또 어렵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네. 사실은 다시 새벽에 끝났지만 6시 반에 또 촬영 시작이었어요. 새벽 6시 반. 하다 보니까 걸을 힘도 없고 금세 또 다시 나가야 되니까 소파에서 잠깐 기댔는데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려 9시간 뭐 지각 사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태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또 제작진은 아니 지금 이번 주 방송된 분량이 11부, 12부 당시 40%밖에 촬영이 안 됐는데 여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맞섰고 네. 근데 한예슬 씨가 여기서 초강수를 둡니다. 네.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 LA로 출국을 해버리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한예슬 씨는 내가 제작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요. 이걸 알리고 싶었다고 했지만 이 출국이라는 초강수 때문에 사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출국이라는 게 결국 촬영 거부라는 뜻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오후부터는 촬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촬영을 거부한다는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방송 관계자들은 그때 한예슬 씨가 스파이 명월의 연출, PD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당시에 전했었어요. 한예슬 씨의 요구 때문에 그 방송사 측에서도 회의를 하지만 제작진 교체는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세팅된 그대로 촬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한예슬 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때문에 한예슬 씨는 거기에 마음에 상심을 해서 결국 촬영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당시에는 말이 돌았었습니다. 네. 근데 연출 PD를 교체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강수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예슬 씨는 이 열악한 이 제작 환경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이제 본인은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열악한 환경에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왕따설. 내가 너무 이렇게 막 2주간 밤샘 촬영하지만 아침에 어떻게든 가서 굿모닝 이러고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황 PD와 제작진들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딴 데 쳐다보더라는 거죠. 내가 무슨 왕따인가?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촬영을 하나. 좀 마음고생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건 좀 한예슬 씨의 물론 이제 좀 치기 어린 하소연이기도 한데 그럼 한예슬 씨가 제작 현장에 안 나갔을 때 굳이 9시간을 모든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대기시킨 거. 말하자면 PD였으면 좀 더 일찍 상황을 판단하고 정리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그 9시간 지각이란 사태를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또 아쉬움도 토로를 했는데 이건 누구한테 했느냐. 이 당시에 이제 연출 PD가 아닌 책임 프로듀서한테 이 통화상에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이렇게 책임 프로듀서가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고 너 왕따 아니고 우리 힘내서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좀 다독였다고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네요. 예, 당시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도 이 한예슬 씨 관련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인 게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작사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 한예슬 씨의 행동은 선후배 배우들 그리고 드라마 스태프들을 무시한 행위이다.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극의 대립에 빠져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드라마의 국장 또한 드라마국의 국장 또한 사건과 관련해서 스파이 명월은 다른 드라마 촬영과 비교했을 때 쪽대본이나 살인적인 스케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한예슬 씨의 촬영 거부의 이유가 드라마 제작 환경 때문만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당시 이제 LA로 바로 날아갔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LA로 갔던 한예슬 씨가 이제 이틀 만에 다시 귀국을 하면서 촬영 복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또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굉장히 큰 노력을 해주신 걸로 보여요. 한예슬 씨의 어머니인데 빠르게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좀 스케줄도 조정하고 특히 한예슬 씨의 마음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힘을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작사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자칫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또 더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한 것이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직후에 한예슬 씨는 바로 그 드라마 방송국을 찾았고요. 국장님께 그리고 또 많은 제작진,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또 사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쨌거나 그 사건이 이제 봉합이 잘 됐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까 그 고윤정 씨도 잘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여배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중도하찬 세 번째 여배우는요.
이태임 씨네요. 이태임 씨도 하차했었던 적이 있었네요. 네, 2015년의 일입니다. 내 네. 마음 반짝반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때 이태임 씨가 그 이제 우리 시청자는 모르는 상황에서 제작진들한테 갑자기 촬영 현장에 못 나가겠다고 몸이 아프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2월 말 2월 27일이었는데 하루 전에 이 피로가 과로가 누적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지금 촬영장을 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배우들이 보통 입원을 했다가도 촬영이 시작하면 돌아오다 보니까 또 제작진 입장에서는 좀 괘씸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임 씨도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촬영장에 복귀해서 미뤄뒀던 말하자면 미처 못 찍었던 분량을 다 소화를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시청자께 사과드렸죠.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시청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거듭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었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라면 스케줄을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차를 그래서 했네요. 꼭 건강 때문에 하차를 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폭로전들이 또 있었습니다. 내 마음 반짝반짝 촬영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태임 씨와 그 연출 PD 사이에서 불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태임 씨는 줄곧 드라마의 어떤 비중 때문에 그리고 흐름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것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촬영장을 떠난 것이다라는 폭로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도 불화설에 힘을 실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그 여성 PD가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그런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또 있었고 촬영장에서 몸싸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소란이 있어서 굉장히 네. 냉랭해진 분위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태임 씨 측은 전혀 아니다. 불화설에 대해서 전혀 부인을 했고요. 또한 그 방송국의 드라마국 관계자 또한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해서 하차를 한 것이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네. 이태임 씨는 하차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화설이 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공식적인 하차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배우는 예.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죠. 네, 제작진과의 불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고 제작진은 우리가 저 캐릭터를 괜히 없애는 게 아니야라는 이유를 대고 싶으니까 불화설을 네네. 얘기하는 건데 예. 그래서 사실 이 캐릭터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작진과의 어떤 불화설 또 제작진이 분명히 뭔가 정리가 안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50부작으로 기획됐었는데 네. 26부작으로 끝이 났어요. 반밖에 안 네, 쳤죠. 반밖에 안 네. 됐죠. 결국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제작진과 배우의 불화든 이 시스템의 문제든 이것은 결국 네. 시청자의 시청권을 방해하는 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요. 50부작을 약속했으면 시청자도 50부작을 볼 거라고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려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이 드라마를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제작진이나 배우나 촬영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드라마를 중도 하차한 여배우들 마지막 분입니다. 네. 어떤 분이죠? 누굴까요? 이미연 씨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명성황후에서 국모로 열연을 했었죠. 오. 맞습니다. 이건 또 2001년 꽤 오래된 일이네요. 네. 이때 드라마 기억하실 거예요. 명성황후 때. 예. 이제 이미연 씨가 당초 80회 계약을 하고 했어요. 근데 예. 이미연 씨 굉장히 명성황후 연기 잘했습니다. 예. 이게 인기를 끄니까 한두 회도 아니고 무려 40회 연장이 결정이 됐어요. 아니 50%를 더 찍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연 씨하고 미리 좀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한 뭐 40부 갔을 때 우리 더 해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일방적 통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연 씨가 이걸 수용을 못하고 네. 저는 더 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면서 그 대타로 최명길 씨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도 81회부터 그럼 120회를 끝나야 되는데 네. 최명길 씨가 또 잘했어요. 그래서 4회가 연장되면서 아이고. 81회부터 124회까지는 최명길 씨가 하게 맞아요. 됐죠. 이것도 문제예요. 잘 돼도. 예, 그러게요. 50부작을 약속해놓고 26부에서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80회를 약속했는데 124회까지 했다는 건 이것 또한 이 시청자와의 약속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이미연 씨 드라마 명성황후 하차는 바쁜 스케줄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들 알고 네. 계셨죠.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이미연 씨가 스케줄이 많았다. 영화나 드라마 또 CF 촬영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 드라마 연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추후에 이미연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일단 80회라고 생각해서 그 드라마에 전력을 다해서 질주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끝날 무렵에 3, 40회 뭐 연장 이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쭉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의 촬영에 대해서는 내가 충실하지 못할 것 같다.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드라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네. 거기에 연장을 하게 되면 가지가 붙고 붙어서 드라마가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촬영을 진행한다. 이건 역시 프로답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하차를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역할에 쏟았던 에너지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내가 했던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많이 울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니까 추후에 다른 드라마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연장을 하게 된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굳이 연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연장하는 데 있어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동의가 있었을까라고 네. 의문을 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기도 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제작진의 입장에서도 그 다음 후속 드라마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드라마는 좀 더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목표한 게 딱 끝날 때까지는 전력을 다하겠지만 그 위에는 또 힘이 빠지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정답이 없네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간 박스오피스 순위 함께 보시죠. 네. 네, 오늘 5위는요, 패팅턴 2고요. 4위는 인시디어스 4 라스트키, 3위 코코, 2위 그것만이 내 세상, 1위 조선명탐정 3, 흡혈 괴마의 비밀입니다. 네. 자, 오피스 주간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여러분께 일단 알려드렸는데 네. 이 영화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1위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보신 것처럼 조선 명탐정 3 벌써 세 번째 시리즈가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이병민 씨, 오달수 씨. 네, 그렇습니다. 다시 뭉쳤습니다. 다시 이 영화가요, 기이한 불에 사람들이 죽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하자 네. 명탐정 김민과 파트너 서필이 다시 뭉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자꾸 의문의 여인과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문의 여인과 사건이 연관돼 있음을 느끼고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흑도포가 나타나고 또 의문의 자객들이 세 사람의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방금 김지원 씨가 나왔잖아요. 네. 김지원 씨가 이 영화 사극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영화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의 후예 김지원 씨의 매력적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이전의 시리즈 여배우들 이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흡혈 괴마잖아요. 네. 어떤 뭐 뱀파이어라든가 좀비라든가 이런 게 조선 명탐정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모습일지 아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위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에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순위권에 올랐었는데 이병헌 씨, 그리고 윤여정 씨, 박정민 씨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뭉쳤기 때문에 네. 다양한 연기의 그 다양성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330만 돌파를 앞두고 있거든요. 굉장히 꾸준한 선전하고 상승 있네요. 곡정. 이게 한 번에 확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인기를 누리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고요. 이 영화는 조하,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인데 전직 복서예요. 동양 네. 챔피언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소위 말해 한물간 복서가 됐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동생이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네. 피아노에 아주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고 예. 두 사람이 펼치는 형제, 그 우애가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네, 이병헌 씨도 뭐 믿고 보는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흥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3위는요, 코코입니다. 코코 지난번에도 역시 순위에 올랐었는데 예. 애니메이션 영화잖아요. 근데 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웃음도 주고요, 감동도 주고요, 마지막에 눈물을 좀 흘리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때 팝콘 드시지 말고 영화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후 세계를 그린
또 영화기도 해서 네, 굉장히 네, 네. 궁금증,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또 이게 많은 분들의 애니메이션 하면 그냥 원어로 된 걸 많이 보시는데 네. 더빙판도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뮤지컬 배우 성우들도 함께 하고요. 또 이게 노래를 윤종신 씨가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래요? 그 음악을 듣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저는 그 더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부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네. 원작에 나오는 그 가수들 목소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느낌이나 이런 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스타들을 내세우지 네. 않은 걸 볼 때, 아, 이 애니메이션이 이게 컨텐츠로 자신 있구나,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4위입니다. 네. 4위는 인시디어스 4 라스트 키인데요. 자신이 살던 집에서 벌어지는 정체불명의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인데 역시 공포도 있고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평이 이어지고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4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5위는 패딩턴 2입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런던 생활 3년 차에 곰이 나오죠. 네. 귀여운데요. 뭐 아르바이트 마스터로 활약을 합니다. 뭐 아쿠아리움 청소도 하고 이발소 보조도 하고 하는데 이 숙모의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네. 우여곡절 끝에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곰 패딩턴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네. 또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즐거워하는 영화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1위부터 5위까지 보셨는데 참 다양하네요. 네. 예, 외국 영화도 있고 네. 우리나라 영화도 있고 더불어서 장르도 무슨 공포물에 그다음에 보니까 사극에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에 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참 넓네요. 예. 네, 설 연휴 앞두고 선택의 폭이 넓은데 이 선택의 폭이 넓은 이 잔치상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예. 강동원 주연의 골든 슬럼버. 제가 또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드리려고 어젯밤에 열심히 달려가서 봤어요. 와.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액션극 하면은 남자 관객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어느 평범한 택배원이 그 어떤 대통령 후보의 암살 후보로 암살범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도주극인데 이게 일본 원작이 있잖아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일본 원작보다 재미있고요. 예. 이게 역시 강동원 주연이라 그런지 어제 극장이 우리가 흔히 이제 여탕이라고 하죠. 여자 관객들 정말 많고 같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근데 강동원 씨 하나만 있으니까 방금 보신 김의성 씨, 뭐 김성균 씨, 김대명 씨, 한효주 씨 연기 너무 좋고 그 특별 출연으로 윤계상 씨 나오는데 윤계상 씨마저 또 개성이 넘치고 예. 근데 저는 이 액션만 봐도 재밌을 판에 이 영화 묵중한 주제의식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예. 주제의식이 뭐냐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진실이 있다면 그게 진실된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미지일 뿐일까요? 택배원 정말 이 국민 영웅이었거든요. 네. 영웅이 어떤 이 국가 조작에 의해서 이미지 조작에 의해서 암살범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이 개인의 생명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묻는 재밌으면서도 묵직한 영화입니다. 뭔가 메시지도 있으면서 맞습니다. 재밌으면서 몰입도가 좀 높은 그런 그렇죠. 영화 시사회를 갔다 오신 네, 어제 그 이제 네. 개봉 앞두고 그러니까 배우들 나와서 스타 라이브 톡이라고 해서 네, 그런 개봉 직전에 마지막 그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봤는데요. 예. 아니, 너무너무 가슴이 쫄깃쫄깃 막 그 긴장이 될 정도로 그 액션 쫓고 쫓기는 관계가 대단하고요. 예.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놀라운 거는 홍 기자님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나셔서 영화들을 다 보시는지 참 부러워 죽겠어요. 예. 앞으로도 좀 잘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강동원 씨도 그렇고 네. 참 이 대한민국에 흥행 배우들이 많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를 뿌듯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주간화 토픽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 제품들. 멋과 맛이 아니라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로 맞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건강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채소. 그런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양한 이유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데요. 채식을 한다는 한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탁은 온통 채소뿐. 저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정도 됐어요. 그런 동물학대 동영상을 보고 고기 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4년째 채소만 먹는데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채소만 섭취한다고 합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뭐 생선, 유제품, 계란, 우유 그런 것까지 먹지 않는 것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비건이라는데요. 채식주의자에도 단계가 있답니다. 유제품은 먹지 않지만 달걀을 먹는 오보 베지테리언. 달걀은 물론 해산물까지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동물성 제품을 아예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은 비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점도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는 되게 힘들고 외식이 좀 힘들죠. 식당이 일단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채식주의자도 즐길 수 있는 빵집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빵 맛에 푹 빠졌네요.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빵이라고 해가지고 애기도 잘 먹고 해서 건강한 음식들 찾다 보니까 채식빵도 좀 좋아하게 되고 종류까지 다양하다. 무려 60여 가지. 이 모든 게 채식주의자들도 먹을 수 있는 빵이라고 하네요. 사실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우유를 마시지 않는 채식주의자를 위해 우유 대신 넣는 것은 아니 이거 두유 아닌가요? 빵의 풍미를 살려주고 영양가도 잘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터를 대신해서 쓰는 이것은 쌀룬에서 추출한 미강유라고 합니다. 빵 뭐 마가린, 버터 있는데 건강한 재료를 찾다 보니까 몸에 좋은 쌀lun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빵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버터와 우유 대신 두유와 미강유로 만든 빵. 영양적으로는 어떨까요? 미강유라고 불리는데요. 이 속에는 오리자놀이나 비타민 E 그리고 가바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강유와 같은 것들을 대체하면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 빵을 바삭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성 재료 NO! 식물성 재료만으로 만든 빵. 정말 먹음직스럽죠?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입맛에는 어떨까요? 저는 애초에 비건은 아닌데 좀 더 건강한 맛이 좀 도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누구한테 이게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물었을 때 차이점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거부감 없이 잘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탈모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탈모 때문에 고민이 끊이질 않았다는 주부를 찾아갔습니다. 어디 계세요? 저예요, 저. 5년 전부터 탈모로 고생했다는 주부. 탈모를 막기 위해 꾸준한 관리는 필수. 머리 감기 전 빗질을 하고요. 샴푸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사용하고 두피의 자극을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두피 마사지도 빼먹는 법이 없죠. 깨끗이 헹군 후에 말리는 법도 중요한데요. 뜨거운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민이었던 주부. 그랬던 그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그동안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까지 모자 없이 외출할 수는 없었다는데 달라진 모습에 주변인들도 화들짝 놀랐대요.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한 20년은 더 젊어 보여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곳은 어딜까요? 자연스러움을 위해 부분 가발을 선택했다는 주부. 일단 머리에 랩핑을 한 후 가발모를 심을 수 있도록 탈모 부위를 체크하고요. 두피를 따라 본뜬 모형에 통풍 잘 되는 망을 씌우고 잇모를 손수 꿰어주면 한 사람을 위한 부분 가발 완성! 그런데 완성된 가발을 씌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가발을 쓰면 분리될까 봐 항상 불안해해요. 그래서 가발을 꿰매서 고정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 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발과 개인의 머리카락을 연결하면 자기 머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가르마가 탄 부분이 전에는 머리에 숱이 없었는데 지금은 풍성해진 것 같고 여러모로 너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이분은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고충이 정말 많으신데요. 사람 만날 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내려오면서 흰살이 보여요. 그거 민망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못 숙인 경우도 많았고요. 가발 하나 있을 뿐인데 이렇게 멋져질 수 있나요? 와, 정말 청춘을 선물 받으셨네요. 확 달라졌죠? 이게 좀 자연스럽고요. 가벼워요. 통풍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별로 이게 올려놓은 느낌이 안 나고 원래 있던 머리 같은 느낌. 휑한 머리카락으로 고생했던 날들 이젠 안녕. 특별한 당신을 위한 맞춤 제품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세요.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요. 자신만의 일을 찾고 성공한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청년 창업 열전, 청춘이 뛴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 대한민국 청춘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넘치는 패기로 세상의 도전장을 내밀고 새로운 직업을 개척한 불타는 청춘들.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 어떤 분일까요? 바로 맨땅에서 자수성가한 청년 사업가인데요.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해 지금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다는데 그를 만나기 위해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SUV를 타고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이성호 씨. 이 넓은 부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팔레트와 관계 있다는 그의 직업.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저희는 연매출 10억에 팔레트를 리사이클하는 회사고요. 하루에 한 2,000개 정도의 양을 리사이클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 이성호 씨의 직업은 바로 팔레트 수리공. 중고 팔레트를 수리해서 1년에 무려 10억 원을 번다던데 문제 있는 나무만 교체해주면 언제 그래내는 듯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 끄떡없는 새 나무 팔레트가 됩니다. 팔레트 하나를 만들 때 소나무 한 그루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요. 나무라는 게 한정적인 자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자원을 계속적으로 소비하는 구매층이 많아서 리사이클링 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점점 커지고 있는 국내 팔레트 시장의 틈새를 노린 이성호 씨.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팔레트 시장의 전망을 보고 직접 뛰어들게 됐다는데 이윤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팔자는 박리담의 철학 덕분에 가성비 갑이라는 소문이 났다는 그의 중고 팔레트. 다른 업체들보다는 많게는 1,000원에서 적게는 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가 찾는 거래처가 늘어났다고요? 전국에 이제 수많은 거래처가 있긴 한데요. 거의 뭐 한 800군데 정도 지금 현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18,000장 정도? 아무래도 박리담회로 많은 양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은 양이어도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죠. 직원들을 위해서는 아파트 한 동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 직원 복지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영어 교육까지. 아무래도 일하실 때 능률들도 많이 오르고요.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부분들을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청년 사업가는 해외 구매 대행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해외 구매 대행. 그렇다면 조금은 평범한 직업 같은데요. 누구나 아는 구매 대행 서비스가 아니다. 청년 사업가 최용규 씨는 아주 특별한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대체 어떤 구매 대행을 하길래 이곳저곳 바쁘게 다니는 걸까요? 다른 업체에다 맡기면 거의 한 달 이상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일주일 만에 잘 갖다 주셔가지고.
일단 그의 사무실까지 따라가 봤는데요. One of our customer needs one of your niche body shape niche 마디나와 이제 연구원들이 이 실험할 때 필요한 연구 기자재들을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지고 구매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시장에 틈새를 노린 겁니다.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세세한 조건들 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또 통관해가지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연구 실험 제품을 해외에서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연구 기자들 구매 대행에 대한 좀 애착이 더 많이 갔고요. 그는 국내 연구원들이 좋은 결과를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었다는데요. 점도개, 샘플펜, 여과지 등 해외 기업 제품 독점권까지 획득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시장을 보면은 스펙만 쌓기에 되게 바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돈도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고한 목표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대한의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돈모닝 지금 시간은 8시 41분이고요. 이번에는 네. 각 분야의 이슈가 되는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벌써 설 연휴가 내일인데요. 그렇죠. 오랜만에 못 봤던 가족들도 보고 참 많은 분들이 설레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또 예.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명절 이혼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 맞아요. 예, 주부들은 명절이 오면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불면증도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매년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네. 주부의 사연을 듣고 또 장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장관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그러네요. 부분에서 입장을 좀 전해주시고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사례자 한 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직접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양에서는 박진아예요. 네, 안양에서 전화를 주셨네요. 자, 매년 명절 증후군을 겪어오셨다고 하는데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네. 아이 때문에 지금 일도 그만둔 상태거든요. 네, 이제 일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거의 독박 육아 중인데 평소에도 독박 육아로 이제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명절 되니까 음식 준비해야지, 손님들 오는 거 다 접대해야지, 거기에 이제 설거지에 네. 평소에 육아에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여자로 태어난 게 정말 너무 서럽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좀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정말 본인의 고충 상담이에요. 예. 3년 차면은 새내기 주부네요. 네. 예.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도 네. 그렇고 가정주부도 그렇고요. 집안일에 여성이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맞벌이 부부도 남성의 7배 정도 가사 일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가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네. 성평등한 명절 문화 캠페인을 저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지난 추석에도 했고 지금 요번 설날에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설 먹거리는 같이 준비하고 같이 나누자 네. 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에게 네. 설이나 명절일수록 서로에게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하는 말을 좀 더 많이 하자.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그렇죠. 말을 좀 전달하자. 그다음에 먹을 때도 같이 앉아서 나누어 먹고 그리고 올림픽 경기도 좀 보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여성가족은 성평등한 가족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네. 여러 다양한 문화적인 캠페인 하고 있고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그 사례자분처럼 이분들에게 1대1로 자,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뭐 제재를 가하거나 뭔가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 전반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인식이 형성돼야 된다는 게 그 기본이라는 거죠. 네. 예, 3가지 실천 약속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시 주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나와 계신데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또 제 여동생이 워킹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설 연휴 기간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유치원도 다 쉰다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네. 근데 제가 좀 맡아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명절 때문에 일이 너무 네. 많아서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설에 저희가 생방을 하거든요. 네네. 이 방송. 예. 제가 아들, 딸 쌍둥이가 10개월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봐야 돼요. 이 설명절에는. 예. 도와주시는 분이 쉬시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 정말 답답한데, 이거는 저도 막 이제 마음이 똑같이 가네요.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장관님? 예, 저희 여성가족분이 이미 그런 이제 여러 여성들이나 아빠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고요. 예. 그래서 2월 15일에서 18일 설 명절 기간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를 거시면요. 1577-2514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돌보미가 가셔서 그 도와주시는 시간과 요일을 미리 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저희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 돌보미의 비용도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가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가 이제 설 연휴 시작인데 오늘 이거 정보를 오늘 들으신 분들은 신청을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 하나를 전해주셨네요. 근데 혹시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사례자분께서는 혹시 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거를 들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제 동생도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때 대기자가 좀 있다고 해서 신청을 못했다고 그래요.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더라고요. 맞아, 이런 좋은 서비스는 또 경쟁률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교육하고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12세 이하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건데요. 대기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여태까지는 한 분이 가서 한 아이만 돌봤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나 조금 큰 아이는 한 분이 가셔서 두 집이나 세 집 어린이를 같이 돌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대기하고 실제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조금 더 확충하고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정착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어서요. 일단 주부님께서는 혹은 어린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일단 먼저 좀 신청을 하고 시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어려운 문제점들을 여성가족부에서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고 대응 방안에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혹시 아이 돌봄 서비스 말고도 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아이 돌봄 서비스 외에 다른 방법? 네, 아이 돌봄이 외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여성가족부가 또 하고 있는 건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자체가 돌봄 공간을 마련하거나 혹은 저희가 SH나 LH와 MOU를 맺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기업이 와서 공간을 리모델링 해주거나 공간을 이제 제대로 시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와서 자신의 아이도 맡기고 본인도 육아 품앗이를 하는 그런 공동육아 나눔터를 지금 저희가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문을 해주실까요? 제가 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그만뒀는데 이게 현재 경력 당제 상태이거든요. 근데 좀 애들 크고 해서 다시 일하고 싶어 알아보니까 여성제로 일하기 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좀 거기 가면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지 궁금해요. 재취업 얘기요? 지금 저희 결혼한 성인 여성의 절반이 중간에 아이 낳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 여성인데 저희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일단 직업훈련을 해드립니다. 직업훈련을 해드린 후에 구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성들이 취업을 한 후에도 취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네네.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거는 형편이 어려워서 직업훈련을 갈 형편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네. 저희가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지원도 활용하셔서 일단 세일센터를 찾아가셔서 네. 먼저 직업훈련을 받거나 네.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예. 실질적으로 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례자분 도움이 되셨죠? 네, 정말 도움 많이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4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